안녕하세요, 김효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정입니다. 자, 등산하는 인구가 2천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등산하시죠. 그런데 등산을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금요특강 시간에는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르게 등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전문가가 출연하십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날씨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낮부터 추위가 풀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기는 차갑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8시가 조금 지난 지금 서울은 4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7도로 평년 기온을 완전히 되찾겠습니다. 아침과 비교하면 일교차가 10에서 많게는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진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밤사이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껴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가시거리가 100에서 200m 안팎으로 무척이나 짧아져 있는데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조심히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거친 뒤엔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먼지 걱정도 없겠는데요. 다만 오전과 밤엔 대기 정체로 경기 남부와 충북, 울산에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니까요. 작은 불씨도 철저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 어제만큼 차갑습니다. 대관령과 평창 등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엔 맑은 하늘 아래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대전 17도, 강릉, 대구 18도, 부산 19도로 따스하겠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엔 기온이 더 오릅니다.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완연한 늦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 기관지가 약해지기 쉬운데요. 이 목이 간지럽다는 이유로 일부러 기침을 세게 하거나 억지로 소리를 내어 목을 풀게 되면은 점막이 오히려 부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기관지가 수축하면서 기침이 잦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건강한 기관지를 위해서라도 평소 싱겁게 먹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자,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는 됐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거의 매년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보면 1조 원을 넘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기 형태를 보시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네. 2016년에 잠깐 뭐 감소 하나 하다가도 다시 급증을 하고 있어서 오늘 한번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네. 또 하나 최근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는 유명인, 연예인을 사칭해서 SNS까지 활용을 하면서 이 보이스피싱의 신종 수법, 기법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 유명한 연예인 중에 이국주 씨도 포함이 됐었죠. 네, 뭐 오늘 잠깐 소개해드릴 사례가 이국주 씨가 이 피해는 뭐 당하진 않았습니다. 결국은 막았는데 네. 경험했던 일이었었는데요. 이 SNS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것을 보면 누군가가 지금 이국주 씨의 SNS를 계정을 이제 사칭한 거예요. 그래서 지인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는 지금 굉장히 바쁜데 어디론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된다. 근데 나의 공인인증서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그 지인, 언니한테 언니가 그 해당 계좌로 먼저 송금을 해주면 자기가 오늘 5시 전에 이걸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사진은 또 뭐냐면은 근데 그 지인이 너무나 현명하게도 이상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 국주 아니지? 직접 전화를 해라. 또 한 거죠. 그랬더니 네. 전화하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어떤 상황인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 했는데 이제 그 범행이죠. 이 범죄자가 얼굴은 찍지 못하고 뭐 손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낸 거였었는데 이 지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명하게 이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을 해서 정말로 끔찍한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수법을 보면 정말 정교하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SNS를 갔었고 네네네. 뭐 또 하나 자기 계좌로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급하니까 언니가 저쪽 계좌로 보내라. 그러니까 또 핑계도 공인인증서가 안 됐기 때문에 보내라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저 SNS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평소에 굉장히 존댓말을 썼는데 그 SNS를 보면 막 반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낌새를 챘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저렇게 SNS로 돈 보내줘 할 때는 네네. 저때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전화해라. 목소리를 듣고 돈을 빌려줘야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팁이니까요. 저런 금전거래 꼭 목소리를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통화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도 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네. 너무 정교한 게 네. 개인적으로 서로가 이 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엮여 1대1 예,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누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할 수가 있을까? 이제 여기서부터 의심 자체가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마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네. 어쨌거나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이국주 씨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정말 이국주 씨답게 이제 반응을 했는데 예. 우리 해시태그라고 하죠. 딱 걸어서 뭐라고 경고를 했냐. 범인을 지목해서 걸리면 죽는다 하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강력했네요. 또 예, 이국주 씨 다운 이제 그런 대처를 했습니다.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또 하나 저 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게 이제 지인이 저 톡을 받은 지인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나르샤 씨도 나도 똑같은 걸 받아서 소름이 끼쳤다. 되게 예, 놀랐다라는 건데 그 나르샤 씨의 이게 반응, 이제 나르샤 씨도 그때 상황을 전원을 해서 올렸는데요. 예. 프로필 사진까지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국주 씨가 보낸. 그러니까 당연히 한 것이고 나르샤 씨 정도의 그 이국주 씨와 친하다면은 저 언니가 급하게 톡이니까 나는 뭐 하겠구나라고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똑같아서 놀랐다 하고 믿기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세요라는 건데 저 나르샤 씨의 반응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본인과 통화를 했더니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본인과 해당 지인과 통화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통화를 잘 안 하고 안 하죠. 그냥 네. 문자로만 서로가 소통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예.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분들은 안 당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보이스피싱 그러면은 이제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 많이 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이 네. 속을 것 왜냐면은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도 안 하실 것 같고 그냥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좀 믿고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속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하고 네. 또 결과가 뭐 반전이 있는 통계 자료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20, 30대, 뭐 40, 50대, 60대 이상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스피싱을 누가 많이 당할 것 같냐라는 설문을 하나 전했었고요. 네. 또 한 축에는 실질적으로 최근 5년간에 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많이 당했나라는 것들을 대비를 해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누가 많이 당할 것 같냐라는 예. 물음을 보시면 역시 우리 김현옥 예. 씨 말한 대로 60대 이상이 정말 많이 당할 거야. 예. 그다음이 40, 50대일 거야. 그러니까요. 20, 30대는 누가 당하겠어? 안 당하겠어? 하겠죠. 이건 우리가 예상을 한 거죠. 예, 그러나 실제 실제로는? 피해를 딱 보시면은 오? 잘 보세요. 가장 많이 피해를 40, 당한 50대가 나이가 제일 많네요. 40, 50대. 그러니까 많이 정말 당했었고요. 40, 50대는 거의 남녀 동일하게 많이 당했습니다.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20, 30대의 오른쪽 바하고 60대 이상의 오른쪽 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피해를 더 당했습니까? 20, 20, 30대가 더 30대가 많네요. 더 예. 많네요. 오히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피해를 가장 안 당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20, 30대도 말로만 우리는 괜찮아 네. 이래서는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40, 50대가 이 범죄자들의 집중 타겟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됩니다. 예. 자, 이래서 연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덜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드네요. 그렇다면 피해 예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네, 이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법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이 판넬을 보시면은 무엇을 주의하라. 두 번째는 무엇을 거부하라. 마지막은 뭐일 때는 삭제하라. 삭제하라는 겁니다. 예. 먼저 첫 번째를 좀 보면은요.
현금 지급기를 통한 사기를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이 현금 지급기는 무조건 주의해야 되는 게요. 네. 그동안에 보이스피싱의 패턴을 좀 봤더니 모든 게 다 현금 지급기를 두고 벌어집니다. 가령 현금 지급기 앞에 가서 뭐 전화 오는 대로 눌러서 송금하십시오라든가 현금 지급기에 돈을 맡겨놨으니 거기서 찾으십시오라든가 거기서 돈을 입금하십시오라든가 모든 게 현금 지급기와 관련해서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몸값 계좌이체하라 이런 것도 꼭 현금 지급기로 보내요. 이게 보이스피싱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 현금 지급기로 가면은 안 된다. 특히 저 현금 지급기를 통해서 거래를 요구하는 데는 뭐 공적 기관에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뭐 전화하다가 현금 지급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주의해야 돼요. 예, 근데 이미 돈을 보내고 난 후에는 어떤 방법이 일단은 있을까요? 바로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해서 그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 사기 계좌로 지급 정지를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한 30분 내, 1시간 내로만 딱 깨달으면 좋은데 그렇죠. 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범죄자들이 돈을 다 빼나가기 때문에 어쨌거나 급할 경우에 바로 112에 사기 계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현금 지급기 얘기를 하면 주의해라. 주의하라. 요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예. 무엇을 거부하라인데요. 거부해야 무엇을 거부하라. 자동 응답 시스템 연결을 거부하라. 예, 이게 ARS 음성 안내죠. ARS. 예. 또 하나의 보이스피싱 패턴을 보면 꼭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끼고 있습니다. 가령 뭐 여기 검찰청인데요, 아니면 여기 금융감독원인데요 하면서 당신이 뭐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라든가 당신의 금융 신용 정보가 털렸기 때문에 입력하라라고 ARS로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스로 뭐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신용카드 번호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지만 그렇죠. 우리가 ARS 기계 음성이 물어보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응답을 눌러버립니다.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ARS는 무조건 거부하셔야 되는데요. 참고로 금융기관, 뭐 정부, 검찰청 그 어디에도 이렇게 ARS가 와가지고 연결해서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뭐 계좌번호를 직접 묻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RS가 나왔다, 거부하십시오. ARS로 뭔가를 하라라고 지시하면 이제 거부해요. 그렇죠. 눌러라. 무조건 그냥 끊어버리시면 되고요. 본인이 요구해서 한 것도 아닌데 온 경우는 이제 거부를 해라. 예, 하고 더 중요한 건요. 검찰청과 금감원이 개인별로 전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전화 왔다 그러면 그냥 끊어버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가한 기관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떤 걸 마지막으로는 삭제해야 삭제하라라는 건데요. 네. 출처 불분명한 파일, 뭐 이건 이제 디지털 파일이죠. 첨부 파일 같은 건데 예. 무조건 삭제하십시오. 이게 뭘까? 눌러보시면 이런 궁금증 같은 것들은 맞아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저도 종종 저런 메시지로 불분명히 뭐지 하는 파일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딱 누르게 되면 그게 내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든 PC든 노트북이든 자연스럽게 악성 파일이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하고 그건 뭐 누르게 되면 일단 제거하기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네. 모르는 파일이 왔으면 혹시나 하고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삭제, 바로 삭제하시면 보이스피싱을 애시당초부터 저것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걸 전해드립니다. 네, 자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지만 네. 사실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피해 예방 꿀팁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 물가라는 게요. 너무 올라도 걱정이고 또 너무 안 올라도 걱정이거든요. 네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가가 너무나 안 올랐던 거예요. 뭐 1%대 저물가 했었는데 지금 갑작스러운 문제는 지난 10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소득은 안 늘어나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또 하나의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겨울 김장철로 가면서 네. 채소값이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 주부님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채소 코너를 둘러보던 주부가 식재료를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막 10,000원 갖고도 살 것도 없고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이런 근심은 더 깊어집니다. 김치 담글 때 꼭 필요한 재료인 고춧가루와 무인데요. 1년 사이에 무 가격이 35%, 고춧가루 가격은 19% 가까이 뛰었습니다. 아예 김장 담그기를 포기하는 주부도 적지 않습니다. 야채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해 따르면 20포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 하지. 농산물 가격이 오른 데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 가격까지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일각에선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정부는 물가 관계 차관 회의를 갖고 물가 동향을 점검합니다. 채널A 홍윤아입니다. 자, 전 세계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때 사용자의 생각을 컴퓨터에 제대로 입력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코딩인데요. 네. 이제는 필수 언어 중 하나가 됐다가는 코딩, 그 교육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어, 수학 위주로 공부해서 명문대학에 진학한다는 건 학부모 세대의 이야기.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습법이 달라졌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은 뒤쪽 문제를 풀기가 쉬워지는 것처럼 코딩도 그런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면 사책 연산이 쉬워지듯이 코딩을 알면 공부가 즐겁답니다. 컴퓨터와 놀이하고 얘기하는 자녀 세대에선 빠질 수 없다는 코딩 교육. 그 뜨거운 학습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7일 토요일 한 회사의 모습. 어째 직원들은 보이지 않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보이는데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왔어요. 성동에서. 대구에서 왔어요. 우와, 전국 각지에서 많이들 왔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코딩 대회하러 왔어요. 많이 하는 편이죠, 요즘도. 코딩이란 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컴퓨터에게 요구할 때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이 언어들 바로 이게 컴퓨터 글자 코딩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에게 배움의 기회 그리고 좀 더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주기 위해서 대회를 매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참가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래밍에 대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중학생들을 시작으로 내년엔 초등학생들까지 학교에서 정규 수업으로 코딩을 배울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한 게임 회사에선 청소년 대상 코딩 콘서트까지 개최했습니다. 게임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서 이 강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미래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낯선 교육이다 보니 관련 행사들을 찾긴 쉽지 않은데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현재 코딩 선배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직접 풀기보다는 좋은 문제를 정의를 하고 좋은 문제를 찾아내고 좋은 프레임을 찾아서 AI한테 문제를 내주고 기술이라는 게 도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기술은 도구고 결국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 기술로 어떤 문제를 내서 어떤 가치를 발생시키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젠 그간 갈고 닦은 코딩 실력을 선보일 시간. 학생들은 컴퓨터 언어로만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얼핏 보기만 해도 어렵고 복잡한 코딩. 그런데 이 친구는 코딩하는 과정을 제법 즐기는 모양이죠. 친구들 통해서 알게 돼서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네, 원래 만났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하게 돼가지고. NIPC 2018 본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5시간 동안 5개 코딩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볼까 했더니만 애석하게도 취재진은 입장 불가. 아마도 대회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손에 땀을 쥐게 한 5시간이 지나고 네, 모든 참가자들 노트북을 덮고 책상에서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채점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대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시상식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78명이 출전한 코딩 대회. 대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의 1등, 오늘의 대상 유교주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2점 간발의 차로 승패가 나뉘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상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학생들. 앞으로 저는 이제 정보과학 쪽에 계속 학문을 정진할 것 같고 얘를 발판 삼아서 계속 공부할 것 같습니다. 다른 대회들처럼 막 긴장되는 게 아니라 즐기다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요즘 게임 좋아하잖아요. 근데 게임 문제도 많이 나와서 문제도 새로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대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름은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 생활 밀접한 곳에 스며든 코딩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회사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냐가 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개념 직장 문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하루 3분의 1을 보내는 사무실. 정막 속에 타자 소리만 울리는 그때. 타자 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귀신. 귀신에게 점령된 사무실. 이곳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10월의 마지막 날, 회사를 습격한 귀신들의 정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다들 출근을 서두르는데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회사 입구가 북적북적합니다. 때 아닌 교통정체의 이유가 뭔고 하니 괴상한 모양의 머리띠를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무슨 일인가 싶어 따라 들어가 봤더니 하얀 뒷모습이 인상적인 운동화맨과 사무실 곳곳을 돌아다니는 수상한 사람들까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다 같이 이렇게 다 왁자지껄 하네요. 아 오늘 할로윈이잖아요. 매년 10월 31일에 진행되는 헬로윈. 그런데 헬로윈 문화를 회사에서 즐긴다고요? 기존의 회사에서 일만 하는 곳이 아닌 활기차고 유연한 조직 문화 형성 차원에서 잠시나마 회사에서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아쉽네요. 지금 약간 살짝 밋밋한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저희가 분장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아, 분장도 해요? 네, 1층에서 피 분장을 할 수 있어요. 헬로윈인데 특수 분장 정도는 해줘야죠. 의상에 분장까지 더하니 헬로윈 분위기 제대로 나는데요. 평소보다 재미있어진 일터. 그렇다고 본분을 잊은 건 아닙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하니 근무 만족도도 올라가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열린 소통을 위한 또 다른 헬로윈 이벤트까지. 네, 들어오세요. 추석은 했다, 추사랑입니다. 하이! 입사 8개월 차 신입사원의 패기. 어떤 상사라도 웃을 수밖에 없겠죠. 좀 어색한데 뭐 같이 다들 즐거운 마음 하니까 다들 뭐 새로운 문화를 좀 느껴보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 가발에 리본까지 헬로윈의 모든 걸 내던진 이분. 선글라스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면 안 돼요? 선글라스 마스크? 아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어도. 이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직원들이 즐거워하고 해서 아마 이게 아마 그 회사 그 문화로 아마 정착이 되면 아마 더 활력 있는 직장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사님 오늘 미팅 없으세요? 미팅 안 들어가려고요. 왜는 없으세요? 어떻게 들어가냐고 이제 미팅. 네? 오케이. 회사에서 동료와 함께하는 헬로윈 어떠셨어요? 네, 좋죠. 아침부터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준비하느라.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네, 근무하는 중간중간에 얘기하고 떠들고. 회사가 그 일만 하는 공간이지만 좀 이제 재미도 있고 오늘 하루 좀 즐거운 것 같습니다. 동료와 함께 즐기는 할로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더 늦기 전에 단풍 구경 가야겠다 해서 산행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등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안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요, 등산 전문가분을 특별히 모셨는데요. 등산 시 주의해야 될 사항부터 재밌게 등산을 즐기는 법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보행 기술을 시작하는데요. 자, 보행 기술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이제 운동하기 전에 하는 원종민 등산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복장은 등산 복장은 아니시네요. 네, 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뭐 가을 등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현명하게 즐기는 노하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제가 알기로도 거의 한 2천만 명? 뭐 이렇게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10년 전에 1,800명이었으니까 지금 2천만 명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등산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 그래서 이 강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등산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즐기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먼저 등산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등산 산 오르는 거 아닌가요? 예. 그냥 산에 오르는 것이 등산이라면은 뭐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등산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예. 등산이라는 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올라갔을 때 그걸 등산이라고 해요. 예. 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그런 다양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등산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 듣고 보니까 너무 철학적이어서 다음부터 등산할 때 뭔가 막 생각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심각하게 등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래요? 예. 자, 얼마 전에 히말라야에서 한국인 등반가 5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 뉴스를 접했죠. 예. 자, 이 중에서 이쪽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분은 김창호 대장이라는 분인데 아마 우리나라의 등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악인으로 아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뭐 어몽길 대장 그럼 워낙 뭐 유명하셔가지고 알고 있는데 사실 김창호 대장님은 저희가 이번 뉴스를 통해서 아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 잘 모르시다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김창호라는 산악인은요, 높은 곳을 많이 올라가는 그 양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했지만은 그 질적으로 하나를 오르더라도 좀 등반 가치가 높고 어려운 그런 산을 그래서 8,000m 14자를 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등반을 기록을 하는 아주 대단한 등반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높은 곳을 가면은 산소가 희박하니까 산소통을 메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몸 자체만 가지고 올라갔던 얘기죠. 맨몸으로. 야, 이렇게 위험한데 굳이 무산소 등반을 하고 또 이번에 사실은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얼마나 산이 가치가 있길래 이런 일까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사고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위험한 곳을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가냐. 산에 왜 가냐고 이제 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은 사실은 한 250년 전에 칸트라는 독일 철학자 있죠. 이 사람이 그것은 인과관계의 모순이다. 다만 이미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을 더 많이 해야 하듯이 등산도 이미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안전하게 즐겁게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야, 오늘 그냥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경우에는 진짜 운동화도 안 신고 그냥 이복작으로 오늘은 산이나 한번 가볼까?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등산을 가볍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우리가 등산 중에 반드시 휴대를 해야 될 필수 휴대 장비 10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나 되나요? 네,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 10가지. 필수 장비를 생각할 때요. 판단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안 가져가면은 내 생명에 위험할 것 같아. 그러면은
그건 필수 장비죠. 그쵸. 근데 그걸 안 가져가도 내가 산에서 죽진 않아. 아. 이런 필수 장비가 아니에요. 근데 스틱을 내가 안 가져가도 산에 갔을 때 문제가 죽을 것까지는 없죠. 네, 있으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목숨에는 상관이 없고. 맞습니다. 네, 스틱이 편리하긴 하지만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가 아니에요. 근데 등산복은 어때요? 없으면 안 되죠. 저체온증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물은 어때요 또? 있어야죠. 물 있어야겠죠. 식량 필요하죠. 반드시 있어야겠죠. 또 응급처치 약품. 뭐 간단히 준비하겠죠. 일회용 밴드, 그다음에 탄력 붕대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뭐냐면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산에 갔어요. 근데 길을 잃었어요. 근데 비바람이 와. 길을 잃어서 날이 늦어졌어. 어두워졌어. 근데 한 명이 다쳤어요. 골절돼서 움직일 수가 없어.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구조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전화가 안 터지는 곳이야. 깜깜해졌어. 천상 거기서 하룻밤을 지새야겠죠. 비바람은 계속 몰아쳐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비바람을 막아야 되겠죠. 비바람을 뭘로 막을까요? 우비는 개인. 바람 불고 이럴 때는 또 텐트가 있으면 좋은데. 텐트는 이제 그걸 너무 크니까 가지고 다닐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비닐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응급 비상 은박지. 덮개 맞습니다. 은박지 같은 거. 이거 진짜 화장품 파우치 같은데 안에. 접어놓으니까 진짜 얼마 안 되네. 은박지죠. 이런 은박지가 있어요. 펼치면 넓어서 몇 명이 뭐 이렇게 같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보온도 되고. 제가 이걸 10년 넘게 가지고 다녔는데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지금.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쓰면 안 되죠. 만약에 대비하는 소화기 같은 거니까. 한 번 썼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한번 교체를 한 겁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을 위해서 등산 상식에 관련된 OX 퀴즈를 먼저 문제가 있나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래도 문제로 받으면 이제 머릿속에 쏙쏙 남으니까요. 자, 화면에 질문이 나가는데 맞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손명으로 이렇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X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힘들 때는 충분한 휴식을 하면서 올라가야 된다. 이거 뭐 문제입니까 이게? 자, 하나, 둘, 셋, 오! 정답은 X도 있어요? X가 있네요, 여기 만장일치가 아니었네요. 혹시 저분 X맨 아니에요? 아니, 충분한, X예요? X입니다. 휴식을 많이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면 충분한 휴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 생김새는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등산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 보다. 복장도 그런 분이 아닌데.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두 번째 OX 퀴즈. 추위에 몸이 떨릴 때는 술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다. 추위에 몸이 떨릴 때는 술을 조금 마시는 게 좋다. 조금이라고 그랬죠.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체온을 올려주니까. 자, 하나, 둘, 셋, 오. 자, 등산 전문가가 오라고 하셨어요. 저분이 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보죠. 정답은요? 정답은 X야? 저분도 조금도 틀리셨나요? 안 되나요? X구나. 우리나라에서 등산 중에 술 먹는 문제로 인해서 요즘에는 이제 법으로도 이렇게 금지를 할 정도로 아니, 조금도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문제 또 있나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는 계곡보다 능선으로 하산하는 것이 좋다. 이거 당연한데? 계곡은 이게 골이 진 부분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능선으로 올라가면 잘 보이니까 좋을 것을. 자, 힌트를 주셨어요. 능선 올라가면 잘 보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 둘, 셋, X. 오늘 다 X야 보니까 거의. 맞습니다. X였군요. 능선을 가면 더 잘 길을 잃을 수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능선은 내려가면서 능선이 갈라지죠. 능선은 올라가면은 정상을 향하고 계곡은 내려가면 한 군데로 모이고 그래서 길을 찾을 때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는 곳이 큰 물줄기를 만나서 다 모일 수가 있는 것이죠. 손이 시리면 장갑보다 보온 모자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손이 시리면 장갑보다도 보온 모자를 쓰는 게 효과적이다. 저게 상식적으로 손이 시리면 장갑을 껴야 되는데 그렇죠.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보온 모자를 쓰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나왔다는 거는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이제 문제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저번에 의도를 파악해야 되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발이 시리면은 모자를 써라. 그만큼 머리를 보온하면은 전체 몸의 체온이 잘 유지돼서 손발이 안 시려운 것이죠. 그럼 장갑도 끼고 모자를 쓰면 어떤가요?
그러면은 더 따뜻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열이 많으신 분들은 모자를 쓰고 몸의 체온만 잘 유지하면은 장갑을 안 껴도 특별히 손이 안 시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쭉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상식으로 등산을 하다 보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등산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보행 기술을 시작하는데요. 자, 보행 기술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등산에 좋은 스트레칭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몇 가지가 되는데 딱 한 가지 중요한 스트레칭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트레칭은 바로 종아리 스트레칭이에요. 왜냐? 등산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근육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턱진 곳을 이용해서 종아리 스트레칭 하면 되는데요. 종아리 스트레칭. 뒤꿈치를 뒤로 좀 빼고 이렇게 뒤꿈치를 뒤로 낮춰주면 됩니다. 체중만 뒤쪽으로 실어주면 되죠. 그러면은 뒤쪽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칭이 됩니다. 심지어 아킬레스건 이런 데도 다 늘어나겠네요. 맞습니다. 아킬레스건, 발목 쪽에 있는 뒤에 아킬레스건하고 종아리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은 30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 5초만 지나면 금방 어이구 시원해 이런 느낌을 받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걸 느끼죠. 이게 이제 산 밑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출발하기 전에. 산 밑에 뭐 돌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면 되죠. 요즘에는 뭐 계단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장소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씩밖에 못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런 스틱 같은 걸 이용하면은요. 간단하게 의지만 하면은 두 발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시간 절약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두 발을 해야지 앞사람에서 안 밀리고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간이 급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스트레칭 그러면은 야 이거 뭐 온몸 운동 다 해야 되나? 그러면서 뭐 목부터 해가지고 팔 하고 뭐 다리까지 내려오는데 거창한 게 그것도 아니네요. 중요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부위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스트레칭을 했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출발할 때 천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출발하고 나서 서둘러서 경쟁적으로 올라가죠. 우리가 마라톤 출발할 때도요. 처음에는 100m 달리기 아저씨 가요. 맞습니다. 그러다 금방 지쳐. 근데 등산은 무산소 운동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죠. 강도가 낮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강도가 높은 무산소 운동을 하게 돼서 초반부에 헐떡대면서 지치게 되는 것이죠. 등산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몸이 나빠지는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그 해결하는 방법은 천천히 가는 것입니다. 2분의 1 속도로 천천히 가면은 한 15분 정도만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몸이 워밍업 되면서 워밍업이 되면서 체온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힘도 적게 들고 호흡도 안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몸이 풀렸다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쓰고 있었죠. 몸이 풀렸다. 그 방법은 천천히 올라가면서 워밍업을 해야 가능한 얘기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휴식 시간도 중요한데 아까 퀴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힘들 때 충분히 쉬어라. 충분히 쉬어라. 그렇게 쉬게 되면 안 좋습니다. 힘들고 쉬고 싶을 때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 좋은 것입니다. 그래요? 이런 말이 들어보셨죠? 쉬고 싶을 때 배낭을 벗지 말고 서서 쉬어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군인들만 하는 얘기인데. 아니요. 그렇죠. 우리 행군할 때 새벽 행군에 미치겠는데 배낭을 벗지 마! 뭐 이러면서. 그것도 같은 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누워서 편하게 자거나 눈을 감으면은 못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요, 몸은 운동하기 적합한 상태로 바꿔주는데 평상시에는 머리 쪽에 혈액이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럼 운동을 하면은 이 머리 쪽에 있는 혈액을 몸 쪽으로 좀 내려보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몸 쪽으로 쫙 내려와서 운동하기 좋은 상태가 바뀌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휴식을 하면은 그렇게 운동하기 좋은 상태로 바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운동하기 좋은 상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쉬고 싶을 때 쉬지 말고 운동 상태를 지속해줘야 이렇게 몸이 바뀌어서 운동을 쉽게 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그 대신 천천히 유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쉬는 게 안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초보자들한테 안 쉬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근데 못 쉬게 하면은 저항이 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기 시대 짧게 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푹 쉰 다음에 도로 내려오시더라고요.
거기까지만 가고. 그렇죠. 그런 분들도 꽤 계죠. 거기 자리 깔고 앉아있거나. 그 올라갔던 사람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시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식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발박자랑 딱 맞추면 됩니다. 예. 평지를 갈 때는요, 보통 2걸음마다 들어 마시고 2걸음마다 내뱉고 이렇게 해요. 의식하지 않더라도. 근데 산에서는 조금 힘드니까 한 걸음마다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는 거예요. 즉, 한 걸음에 들어 마시고 또 한 걸음에 내뱉고 들어 마시고 내뱉고 힘드니까. 들어 마시고 내뱉고 예, 천천히 가게 되면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발박자와 들어 마시고 내뱉고 하는 동작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랫동안 걸어도 지치지 않는 호흡법입니다. 혹시 두 발마다 들이마시고 두 발마다 내뱉고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평지에서 그렇게 하는데 등산은 안 됩니다. 등산할 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산악 마라톤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두 발마다 한 번씩 들어 마시고 내뱉고 이렇게 빨리 가니까 운동 능력이 좋은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제가 얘기한 대로 한 발은 들여 마시고 한 발은 내뱉고 이 리듬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가다 보면은 좀 경사가 완만한 곳도 있고 급한 곳도 있고 이렇죠. 네. 그럴 때도 똑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보폭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네. 완만한 곳은 보폭을 좀 넓게, 경사 급한 곳은 보폭을 좁게. 그래서 히말라야 가게 되면요, 보폭이 5cm밖에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많이 가지 않는 거예요. 들여 마시고 내뱉고 리듬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보폭을 가지고 즉 속도가 천천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전에 히말라야 제가 생중계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올라가시는 분을 저는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따라간 게 아니라 그분이 올라가는 거 과정을 제가 중계를 했는데 정상이 이제 한 100m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1시간이 돼도 안 끝나는 거예요. 우리 100m면은 금방 가잖아요. 한 20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m를 남겨놨는데 그 거리가 일반적인 우리 여기 거리에 한 1km보다 더 먼 거야. 그게. 맞습니다. 그죠? 몇 시간을 이제 달릴 수 보폭을 있는 그렇게 좀 겁니다. 조금씩 해서 올라가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께 새로운 보행 기술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타이거 스텝입니다. 타이거. 이 타이거 스텝은 우리나라에서 등산 강사 박승기 강사란 분이 이제 한 10년 전에 개발한 방법인데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 바로 여성 모델들의 워킹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아니, 호랑이에서 얻은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우먼 스텝이라고 하셔야지 왜 타이거 스텝이라고 하신 거야? 자, 여성 모델들이 모델 워킹할 때 발을 어떻게 걷죠? 예, 잘 아시네요. 이렇게 엇갈려 걷습니다. 그렇죠. 예, 엇갈려 걷죠. 예. 그래서 이런 보행법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성 모델들이 발을 엇갈려 걷는 보행법. 뭐라고 하죠? 타이거 스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원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캣워킹이라고 합니다. 고양이과 동물들이 이렇게 살짝 엇갈리거든요. 고양이처럼. 근데 이제 우리 박승기 강사께서 고양이보다는 호랑이가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서는 타이거 스텝이다. 타이거 스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잠깐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이걸 사용하면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산을 오를 때? 예, 이렇게 발을 이렇게. 살짝 엇갈리면서 덩실덩실 올라가면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요즘에 이렇게 걷는 분들이 계셔서 저분은 취했나 했어요, 저는. 등산 오시는데 술을 드셨나. 이게 올바른 스텝법이구나. 네. 자, 왜 이게 덜 힘든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써보세요. 써보면 됩니다. 이거 사용하는데 손해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써보시면 됩니다. 효과는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다리를 좀 엇갈려가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 힘들지 않게 오른다. 새로운 보행법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에 있는 다람쥐나 이런 동물들 넘어지고 다치고 이런 경우 봤나요? 그런 경우 없죠. 그런데 우리 사람만 산에 가면 이렇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산에 가면 이렇게 넘어지고 다치고. 산에서 안 사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산속에 있는 동물들은 네 발로 다니죠. 우리도 산에서 네 발로 다니면은 넘어지거나 이렇게 그러지는 않겠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근데 우리는 원래 네 발로 다녔죠. 그런데 이제 숲에서 빠져나와 들에 살면서 두 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험난한 산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네 발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등산용 스틱을 사용하면은 우리 다리 역할을 더 안전하고 잘 넘어지지 않고 기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산용 스틱 사용법 제가 간단하게 많이들 사용하는데 정확히 사용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2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2개가 맞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야 4발이 되는 거지. 그렇죠. 네. 3발을 일부러 3발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발을. 그러니까 보통 하나만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지팡이처럼. 네, 그러면 쩔뚝될 수밖에 없겠죠. 아, 그러네. 이쪽을 내야 이렇게 균형이 맞죠. 자동차 바퀴 하나 빼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게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2개 사용법. 먼저 길이를 맞추는데 길이는 이제 자기 키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적당한 길이는 자신의 팔꿈치 각도가 직각 90도가 되도록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길이를 외우고 다니죠. 저는 이제 127 하고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 딱 그 길이가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걸 바로 맞추면 되겠죠. 그걸 알면 좋겠네요. 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이것을 잡는 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손목이 불편하고 손을 사용하고 싶을 때 손잡이가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손을 띄워서 손바닥으로 잡지 마세요. 가볍게 눌러줍니다. 스트랩이 걸려 있으니까 어차피. 그렇죠. 다시 한번 밑에서 위로 해서 손바닥으로 끈을 눌러주는 겁니다.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그러면 손 전체를 잡을 필요가 없겠네요. 잡지 말고 살짝 걸치고 필요할 때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썰매를 탈 때 썰매 꼬챙이를 뒤로 밀면 썰매가 앞으로 가죠. 그렇죠. 우리 스틱을 뒤로 밀어줄 때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걸음을 걸을 때 서로 팔다리를 이렇게 엇갈려 가면서 걷죠. 이렇게. 그래서 이 동작을 이용해서 서로 반대쪽 팔과 다리가 나가고 가볍게 툭 밀어줄 때 또 반대쪽이 나가고 툭 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동작을 설명하고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 몸이 굳어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은 그냥 걸어요. 자, 이렇게 걸치고 사용하지 마세요. 힘을 빼고 그냥 걸어가요, 이렇게. 팔을 흔들어요. 이렇게 그냥 걷는 거죠. 이렇게 한참을 걷다가 심심할 때 툭, 툭, 툭. 그죠? 처음에는. 툭 미는 게 느껴지죠? 보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동작을 가지고 이제 평지, 완경 다 쓰는데 경사가 심한 오르막일 때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거는 앞에 걸치고 힘을 넣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라갈 때 위로 올리고요. 기대입니다.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팔림을 잠깐 이용하면서 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쭉 이거를 한번 짚은 다음에 한 서너 발씩 가는 거네요. 그렇죠. 쭉 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시 위로 올려 짚고 기대고 팔로 밀면서 올라가면은 다리 힘이 평상시에 반도 안 들어갑니다.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내려갈 때 쓰는 동작은요. 살짝 기댄 다음에 이렇게 싹 내려가면은 가볍게 넘어지지도 않고 또 중요한 게 무릎 충격을 줄여줍니다. 내려갈 때 사실은 많이 다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무릎. 무릎을 이제 충격이, 왜냐면 계단은 요즘 산에 가면 계단이 많죠. 계단은 그냥 자연스러운 등산로보다 무릎 충격이 15% 정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등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무릎 아파서 고생하시죠. 그래서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등산용 스틱을 쓰면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스틱은 멋부리려고 가져가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씩 다 들고 오니까. 그리고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대롱대롱 옆에 들고 다니면서 사실은 이게 골칫거리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면. 근데 처음 쓰면은요, 엄청 되게 번거롭고 불편해서 특히 여성분들 이렇게 아담하신 분인데 저 이렇게 짚는 거 봤어요. 아담하신 분인데 스틱이 더 키가 커. 그래가지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이거 제대로 알고 써야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보행 기술 설명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에서 음식을 먹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바리바리 싸갖고 가시죠. 그런데 하산하고 나면 꼭 남아있죠. 맞아요. 다 안 드세요. 그 안 드실 거 뭐하러 힘들게 싸갖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조난 사고가 나서 이제 구조하러 가보면은 그 조난자들 배낭 안에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들어있습니다. 탈진돼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 배낭 안에 먹을 게, 입을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안 먹고 그렇게 그 지경까지 됐냐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산에 올라갈 때는요. 자기 배낭 안에 있어도 그것을 먹고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쭉 올라가다가 내가 땀이 나서 옷을 벗어야 돼. 아니면 옷을 입어야 돼. 뭐 좀 먹어야 돼. 그러면은 멈춰야겠죠. 멈춰서 뭐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뒤처지게 되겠죠. 앞 사람들 어디 가 있어요? 저 위에 올라가 있죠. 쫓아 올라가기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들
같이 쭉 올라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네. 사람마다 컨디션이 다르죠. 네. 근데 그 사람만 이제 그렇게 섭취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사고 사례를 한번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몇 년 전에 여름철에 일본 중앙알프스 한 해발 3,000m 정도 되는 산이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 분들 한 70분,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가셨는데 그중에 1박 2일로 갔는데 이제 산행 도중 비가 좀 왔고 바람도 좀 불고 뭐 이랬어요. 기온 한 10도 정도. 그런데 하산을 하고 나니까 5명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중에 찾아보니까 4분이 탈진과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했어요. 뭐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비바람 좀 오고 뭐 기온은 영상 10도 정도였어요. 요새 우리나라 가을철 날씨 정도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망한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자신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산 도중에 먹거나 옷을 입거나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등산 중에는 중요한 것이 걸어가면서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을 것인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알아서 준비해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다들 웃는 이유가 약간 뇌물 우리나라에서 같은데요? 이걸 실천하면은 안 되죠. 네,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는 그 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는 순간 고독한 외로운 사나이인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지금 추혜정 씨가 얘기한 대로 저건 뇌물을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는 표어인데 표어. 음식도 그런지는 몰랐네요. 그다음에 이제 섭취 시기가 중요한데 자. 국제산악연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0몇 년 전에 이런 권고를 하고 전 세계 산악인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제발 식사 후 1시간 반 지나면은 무조건 먹기 시작해라. 사람들이 등산 중에 안 드시는 거예요. 안 먹는 거죠. 왜 안 먹냐면은 우리 사람은요. 운동할 때는 식욕이 억제돼야 운동을 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운동할 때 축구 선수들이 스니커즈 먹고 뛰면은 경기력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경기 중에는 안 먹고 운동하는 것이 경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중에는 식욕을 못 느끼도록 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먹는 거죠. 그리고 또 안 먹는 이유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등산하는 이유가 다이어트일 경우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다른 운동은요. 운동 중에 안 먹고 끝난 다음에 먹으면 돼. 경기 시간이 짧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등산은 뭐예요? 운동 시간이 길잖아요. 한 번 출발하면 5시간 뭐죠. 보통이잖아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바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시간 반 지나면 배 고프든 말든 무조건 드시기 시작해라. 그러면 얼마만큼 먹어야 되느냐? 30분당 한 20g의 탄수화물. 이렇게 먹으라고 권고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가리지 말고 무조건 드시면 돼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걸어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움직이면서 먹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등산식품을 행동식이라고 합니다. 행동식은 바로 걸어가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행동식이 뭐가 예를 들어서 김밥. 김밥을 걸어가면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하죠. 잘못하면 김밥 터질 수도 있고. 도시락은 어떤가요? 더 불편하죠. 더 불편하죠. 그럼 행동식이 무엇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런 행동식을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배낭 안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했죠. 배낭에 두면은 가져가지만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주머니에 휴대할 수가 있는데 호주머니에 휴대를 하면 또 약간 불편해요. 걸을 때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제가 직접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암벽등반 하는 사람들이 초크백이라고 해서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마찰력을 하얀색 분막으로 그걸 쓰는 주머니인데 제가 깨끗이 빨아서 여기다 여러 가지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견과류 같은 거 넣었나? 자, 육포? 뭘까? 아까 탄수화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제가 이걸 좀 차고 오고 이렇게 차는 거죠. 지금 복장이라서 폼은 안 나지만은 이렇게 차고 이제 걸어가면서 이게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꺼내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꺼내 먹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뒤로 딱 넣어요. 왜냐면 치지 않아야 되니까. 좀 줘 이러면. 자, 이러는데 이제 앞쪽에서 이걸 꺼내 먹으면요 뒤에서 한 마디씩 다 하죠. 야, 맛있는 거 있구나. 나도 좀 같이 먹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뒤로 가면 되죠. 제일 후미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후미로 가면서 이런 바지락 소리를 내면은 다들 쳐다봐요 또. 산에서 이런 소리 난다는 건 바로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은 미리 집에서 이런 포장을 다 까요.
야, 너무 치밀한 거 아니에요? 야, 계획을 잘 짜야겠네. 그 알맹이만을 넣었는데 그냥 알맹이를 그냥 넣으니까 이 헝겊에 달라붙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별 방법을 다 쓰네. 지퍼팩이란 걸 딱 넣고 알맹이만 넣으면은 걸어가면서 오물오물 소리 안 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뭘 넣으세요? 견과류? 여기다가 견과류보다요. 견과류는 주로 영양소가 지방하고 단백질이 많죠. 그런데 움직이는 행동식으로는요. 탄수화물이 좋아요. 바나나 같은 게 좋은 건가? 그렇죠. 바나나인데 근데 지물러지니까. 그러니까 말린 바나나. 말린 과일. 그런 방법이 있네. 그러니까 단맛이 나는 탄수화물이 우리가 좋아요. 자, 탄수화물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때 불쏘시개를 쓰여요.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에 많이 저장이 안 돼요. 보통 1시간 반 정도 사용할 분량.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탄수화물이 고갈돼요. 그게 먹으라는 얘기구나. 네, 그러면 이제 지방이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상태가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탈진이라고 탈진. 예.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등산복을 효과적으로 입는 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등산복뿐만 아니라 평상복도 사람이 입는 옷은요, 딱 이 3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3가지 레이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입는 것이 효과적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제가 옷을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레이어는 영어로 베이스 레이어라고 합니다. 예, 속옷인데 내복. 예, 그렇죠. 이거는 신체 피부와 직접 접촉을 해요. 그럼 왜 입느냐? 땀을 잘 흡수하고 빨리 마르게 할 목적으로 입어요. 바로 여기 이런 옷이 바로 첫 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만 입고 있으면은 추울 때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추울 때 첫 번째 레이어 위에 입는 두 번째 레이어를 영어로는 이제 인슐레이션 레이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온을 하는 옷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슐레이션 레이어는 이렇게 보온 옷은 두툼한 소재로 돼 있죠. 두툼해서 단열층을 형성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또 두툼하면서도 통기성이 있어서 땀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옷이 바로 두 번째 레이어죠. 세 번째 레이어는요. 외부에서 이제 비가 오고 바람 불고 눈보라가 몰아치죠. 그럼 그것을 차단해서 막아줘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옷. 바로 영어로 프로텍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뭐 윈드 자켓, 바람막이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세 번째 레이어에 속하는 거죠. 바로 여기 보여준 이런 옷이 바로 세 번째 레이어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옷은 몇 번째 레이어에 해당될까요? 2.5. 지금 저 두 번째와 세 번째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첫 번째는 아닌 거 아시겠죠? 아니고. 네,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해당될까요? 두 번째일 것 같은데. 두 번째. 네. 따뜻하게 하면서 2번과 3번을 합쳤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현명하시네요. 합쳤네. 네, 제가 다른 데서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세 번째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세 번째는 비 올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 올 때 이거 입으면 안 되겠죠. 다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두 번째 레이어예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레이어는 이런 세 번째 레이어 밖에 입어야 됩니까? 안에 입어야 됩니까? 안에 입어야죠. 안에 입어야겠죠. 그래서 근데 그걸 밖에 입잖아요, 우리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리고 너무 두툼한 이런 옷은 근데 비 내리면 다 스며들어가지고 문제가 또 되겠죠. 두툼했지만 비 내리면 더 뚱뚱해지는. 더 무거워지죠. 다 막 스며드니까 이게. 그래서 활동이 많은 등산할 때는요, 이렇게 막 볼륨이 굉장히 큰 그런 보온 옷보다 안 좋구나. 이런 옷이 더 효과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이런 보온 옷을 여러 개. 첫 번째 레이어는 하나만 입어도 돼요. 근데 세 번째 레이어도 하나만 입으면 되겠죠. 중간을 겹쳐 입는. 네, 두 번째 보온 옷은요, 날씨에 따라서 여러 개를 충분히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집에 못 돌아오신 분들 계시죠. 맞아. 그분들이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정상적인 분들인데 어이없게도 자기가 추위에 떨다가 집에 못 돌아오신 거예요. 그만큼 산은 생각보다 추우니까 두 번째 레이어를 많이 준비하는 걸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뭐 등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좀 한 분만 굉장히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한 분만 질문하시죠, 뭐. 그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등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초등학생 자녀. 그러네. 자녀와 함께 올라가는 경우 또 아이들은 위험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 많은데 몇 년 전에 어떤 그 기자분이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이제 신년이 다가오는데 해돋이 산에 올라가서 설악산에 가서 이제 새벽에 올라가서 아이와 함께 해가 뜨는 그 장관을 이렇게 같이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냐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그 아이의 입장을 대보라고.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욕심이구만. 네. 그러니까 그 기자분이 취재를 포기했죠. 그래서 어린 아이는요, 그 나이에 맞게 노는 놀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놀았던 놀이들이 있죠. 그래서 산에 가면 그런 재밌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굳이 애를 데려가가지고 이거 경험하게 시킨다는 것 자체가 욕심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산에 가서 고생을 한번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성장해서 다시는 산에 안 옵니다. 트라우마가 생기죠. 등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좋아질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산전수전 다 겪다 보니까 등산 역시 좋구나. 뒤늦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등산의 매력인데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해버리면 안 되겠죠.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와 가야 되나요? 초등학생 자녀의 입장이 돼보세요. 자, 오늘 방법은 캠핑 같은 걸 먼저 하면서 조금씩 흥미를 산 밑에까지만 가면 되겠네요. 캠핑하러. 방법이 되겠네요. 자, 오늘 가을 등산 현명하게 즐기는 노하우에 대해서 원종민 등산 전문가께서 아주 자세하면서도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미래 일자리와 교육 포럼이 고등직업 교육기관 평생직업 교육훈련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어제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해외 사례를 통해 평생직업 교육훈련 통합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 대표인 신용현 의원은 고령화로 일을 해야 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며 평생직업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11월 2일 금요일 순서를 마칠 텐데요. 아까 특강에서도 보셨죠? 이제 늦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 등산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wing, swing, come on and dance. Everybody, watch you moving.